안녕하세요. 진로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요소의 가장 핵심적인 두 축은 내신과 수능인데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떤 공부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지, 혹시 우리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왜 안 오를까? 그런 고민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자기주도학습의 전문가이신 이병훈 교육연구소 대표 이병훈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자기 주도학습으로 과목별 네. 그 성적 올리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내신하고 수능은 참 다르다. 네네. 준비하는 것도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왜 그럴까요? 아니면은 틀린 말인가요? 어떤 건가요? 맞는 말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준비하는 게 틀리죠. 왜냐하면 시험이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내신하고 이 수능 시험은. 네. 정확히는 사실 학력고사랑 수능이 다른 거고요. 요새 네. 내신은 많이 수능화가 됐어요. 특히 네. 국어나 영어는 엄청 수능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내신이요? 네네.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학력고사하고 수능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네. 어쨌든 내신을 이제 옛날 학력고사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네. 뭐가 다르냐? 네. 학력고사는 누가 많이 하냐 이거 싸움이에요. 네. 수능은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싸움이고, 네. 그러니까는 지식의 축적도냐 아니면 역량의 탁월함이냐 이걸 네.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외우고 정리정돈을 하는 게 필요했던 학력고사나 혹은 내신 시험에 비하면 수능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도출하고 네. 예. 이렇게 하는 능력 같은 걸 많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수능이라는 게 구사학번 즉 93년 말부터 네. 도입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시험이 이렇게 전혀 다른 속성의 시험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 교육이 그거에 쫓아가질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뭐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시작을 한 거죠. 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뭐 학원 가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네.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수능 시작되면서요 입시가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 그 한 학년 선배 제가 9학번이고 9사학번 때부터 서울과학고에서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 네. 그 전 학년인 93학번은 서울대 실제로 꽤 떨어졌어요. 네. 근데 94학번 때 신화를 썼죠. 127명이 서울대 지원해서 127명이 다 붙어버렸으니까. 다요? 예, 한 명도 안 빼고. 그리고 9학번인 저희가 147명이 지원해서 14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능이 시작되면서 머리 좋고 생각 잘하고 외우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네. 출발한 거죠. 예. 그런 공부도 수업도 사실 수능에 맞게 됐었어야 옳은데 수업은 그냥 학력고사나 내신 시험에 맞게 네. 열심히 달달 외우고 정리정돈하고 문제집 푸는 걸로 유지가 계속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교육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했던 거고.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게 내신은 수업을 잘 듣고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노트 필기하고 반복 숙달한 다음에 자습서나 평가 문제 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네. 수능은 그거 열심히 해도 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어만 예를 들어도 내신은 자기가 배운 지문을 가지고 시험 보지만 수능은 안 배운 지문만 네. 가지고 시험을 보죠. 예. 그렇죠. 그런 특성을 잘 알고 공부법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요새는 학교도 많이 적응이 돼서 예. 수능식으로 수업들 진행하시는 학교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여전히 내신 문제 자체는 배운 걸 토대로 숙지한 거를 많이 물어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공부 모드로 평소 시험 준비 기간에 하다가 네. 시험이 또 끝나면 수능 모드로 스위치 전환을 돌리고, 해서 예. 일반적인 자기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수능이라는 게 더 궁극적으로 어떤 학습 능력을 키운다고나 할까, 사고력을 키운다고나 할까, 이런 게 더 어울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궁극적으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기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준비해야 될 과정이나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를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기 위한 토대를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막 중학교 수학도 가르치고 막 이상한 거 하시던데 저는 좀 반대고요. 네.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토대, 즉 수능이라는 역량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기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내심. 네. 그리고 뭔가 활자로 된 매체를 읽고 이해하는 거에 대한 익숙함. 네. 또한 지금은 어쨌든 21세기니까 스마트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달달 공부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를 네. 차용하여 네.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초등학교 때는 잘 닦으시면 되고요. 네. 중학교에 가서는 사실 내신 따는 거를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고등학교 가서 수능도 보지만 내신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중학교 때는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 볼 줄도 알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건 결국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앞에 놓인 과제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알아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해결할 과제가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내신 시험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 심각한 시험을 안 보니까 네. 중학교 와서 내신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국영수 사과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네. 라는 것들에 대한 감각 같은 걸 키울 필요가 있고 예.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뭐 특목자사고 갈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네. 내신 성적이 잘 받으니까. 네. 고등학교에 가기 직전인 중3부터는 이제 내신 성적 잘 받는 것만에 몰두하지 말고 수능을 생각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그때쯤부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단적으로 이제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어가 배우지 않은 지문을 토대로 시험이 나온다. 수능 모의고사가. 그러면 평소 내신 공부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내신 공부하는 패턴을 보면은 국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듣고 필기해서 외운 다음에 시험 기간에 문제집 풀고 달달 외운 거를 시험 때 꺼내는 방식인데 네. 내신은 그렇게 하면 되죠. 배운 지문이 나오니까. 근데 수능은 안 배운 지문인데 그 외운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신 문제집을 풀 때 진도 나가기 전에 선생님 설명을 듣지 말고 네. 자기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네. 그러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서 풀 수밖에 없죠. 네. 중학교 내신 문제집을 네. 국어를. 그 생각해서 푸는 과정이 설사 답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더라도 네. 그 도전을 해보고 답도 맞춰보고 해설도 읽어보고 선생님 다음날 수업 때 들어보고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는 걸 해야 네. 고등학교 가서 수능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네.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죠. 또 초등학교 때 활조된 매체를 읽고 이해하는 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중학교에 가서는 그 활조로 된 매체를 많이 읽어보는 양적인 독서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가서는 막상 독서할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다양한 수능 지문을 좀 읽으면서 음미도 해보고 네. 그 글들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수능 지문들 네, 보면 예. 그거 그냥 막 문제 풀려고만 이렇게 덤비지 말고 그 글을 진짜로 내가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음미해서 읽어도 보고 뭐 EBS가 됐던 교과서가 됐던 그렇게 해서 중3 때는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채비를 이제 네. 시작을 좀 해야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게 흔히 엄마들 말은 이제 언수회. 예, 이 세 가지라고. 네. 예, 뭐 다른 과목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네. 했을 때요. 그렇다면은 이 언어, 국어 준비는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국어, 수학, 영어죠. 언수에서 국어는 뭐 방금도 조금 팁을 드린 건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전 단계로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제집을 미리 풀어본다 내신 문제집을 이거는 그래도 뭐 수능 한 2, 3등급 하는 애들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4, 5등급은 과연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네. 내신 문제집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푼다. 네. 좀 버겁거든요. 예. 그래서 4, 5등급은 뭘 해야 되냐면 네. 그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뭐 외부 지문 같은 거 읽을 때도 우선은 글을 읽고 나서 내용을 요약해 본다든지 네. 모르는 어휘를 좀 동그라미 치고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혹은 뭐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뭐 정리를 좀 해본다든지 하는 예. 아주 그 기반 학습 같은 예. 걸 많이 해야 돼요. 예. 걔네들 보통 뭐 공부하는지 보면 거의 EBS나 뭐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 풀고 네. 있거든요. 4, 5등급이 문제집 풀어버리면 네. 걔는 모래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면 맞추겠지만 조금만 달라져도 못 맞추는 게 4, 5등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는 오히려 공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요령 중에 또 하나가 그 곧 자습서 같은 거 있잖아요. 자습서요. 그럼 교과서하고 자습서의 차이는 교과서에는 설명이 안 적혀 있고 자습서에는 설명이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자습서에 있는 설명 교과서에다가 미리 옮겨 적고 국어 수업 들어라입니다. 네. 이걸 하면 뭐가 좋느냐? 일단 옮겨 적으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옮겨 적을 거예요.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거 적은 거 중에 선생님 설명하시는 게 있어서 핵심이 뭔지 보는 눈도 길러지고 국어다 보니까는 자습서 내용이랑 선생님 설명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왜 다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질문거리도 있고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면은 답할 거리도 있고 네. 수업 시간에 할 거리가 있어야 졸질 않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자습서에 있는 내용 옮겨 적기를 자꾸 하다 보면 한 학기 하면요. 자기가 적은 게 선생님이 거의 다 100% 설명하시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쏙쏙쏙쏙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적으니까. 그거 하면서 내용 정리도 해보고 어휘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어에 대해서 시험 기간에만 바짝 평가 문제집 풀고 외워가지고 하면 안 되고 평소 기간에도 그런 기반 학습을 잘 하는 게 4, 5등급. 네. 1등급은 네. 조금 더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나 소설 뭐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의 핵심 사항을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습서를 내가 편찬한다는 느낌으로 글을 독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시라면은 어조, 심상, 운율, 시적화자, 표현상의 특징, 시어의 함축적 의미 등등을 네. 내가 그냥 국어 선생님이야 혹은 내가 자습서 쓰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교과서만 보고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성질 급하면 자습서랑 맞춰보든지 네. 아니면 다음날 국어 선생님 수업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최상위층 1등급 거의 나오는데 한두 개 틀리는 게 불만인 애들은 네. 수능 문제가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그렇죠. 그거를 주관식으로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윗글에 사실로 옳은 것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5개 중에서 틀린 것만 고르려고 덤비지 말고 네. 윗글의 핵심 사실을 주관식으로 정리해봐야 될 거고요. 어떤 시의 시어와 이 소설에 대응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5개 선지 중에 고르려고만 하지 말고 이 시에 해당되는 걸 소설에서 주관식으로 골라서 선지에 딱 있을 정도의 공부를 네. 해야 예. 완벽함에 대한 추구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문제는 이제 6등급. 네. 6등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등급 이하. 네, 6등급 이하. 네. 그 친구들은 이제 한자 공부, 네. 한자어, 어휘력이 네. 없습니다. 6등급부터는. 그러면 비문학글, 뭐 문학은 둘째치고 비문학글을 읽고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냥 국어사전을 찾아가지고 뜻을 알면 그것도 껍데기 정보가 됩니다. 걔네한테. 네. 한자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부터. 요새 한자 뭐 이렇게 선정하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한자를 못 그리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한자의 모양을 보고 한자어를 생각을 못해도 좋은데 적어도 한글로 써진 한자어를 보고 어떤 단어일 건지 유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네. 한자 실력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게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저희 때 세대에 비하면. 네.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 아이들이 그냥 읽어라라 그러면은 정말 한글을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읽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인지 문장 독해가 전혀 안 되거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그거 참 힘들겠네요. 그거 언제 한자 공부까지 해가면서 그동안 편했으니까 마음이 일단은 너무 급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고플수록 돌아간다고 네. 그동안 편하게 지내셔서 6등급 하시는 거니까 네. 이제 조금 힘든 시기를 잠깐 보내야 됩니다. 그럴까요? 예. 그다음에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영어는 영어요. 영어는 요새 이제 뭐 절대평가도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예. 또 뭐 EBS 지문 워낙 활용하고 해서 네. 참 단지 수능 득점만을 위한 얘기를 하자라고 치면 사실 네. EBS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렇게 그냥 예.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뭐 영어라는 게 사실 수능 때문에만 공부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앞으로 영어 못하면 네. 뭐 영어는 여러 가지.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당연히 다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네. 접근할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영어 공부는 그렇습니다. 요새는 어린애들은 워낙 잘 시켜요. 어머님들이 뭐 ESL이다, EFL이다, 네. 뭐 바닉스다, 뭐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많이들 보고 뭐 해리포터도 읽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네. 또 뭐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머니 엄마표 영어 집중 듣기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할 게 없을 정도 어머님들이 열심히 하세요. 근데 네. 실수하는 게 시작이 언제 되냐면 초등학교 끝내고 중학교 올라가는 단계 여기서 어머님들이 한번 탁 놓칩니다. 뭐냐? 네. 그동안 너무 멋지게 영어 공부를 21세기 스타일로 하다가 중학교 딱 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내시는 선생님은 20세기예요. 네. 근데 애들은 공부를 영어 공부 21세기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20세기 영어에 좀 맥을 못 추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요. 뭐 문법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좀 예. 리딩도 했는데 그래서 초육에서 중1 올라갈 때는
제가 표현하는 걸로 했는데 탈지 작업이라고 해요. 탈지 작업. 기름기를 네. 좀 빼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법도 좀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 문법으로 배우고 막 문장의 오형식, 뭐 동명사, 분사, 뭐 예. 투부정사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왜냐면 여전히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섭취를 해서 좀 바란스를 잘 맞춰가지고 내신 시험 잘 따는 거 공부를 시키셔야 되고요. 네. 문법 공부가 보통 중학교 애들이 제일 거부합니다. 예. 왜냐면 골딱지 아프고 어렵거든요. 네. 요새 아이들 특성이 재미없고 골치 아프고 생각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거는 싫어. 쓰는 것도 네, 싫어하고. 쓰는 것도 싫고 그리고 싫으면 안 해요. 네. 저희 세대는 그래서 네. 싫어도 국으로 그냥 네. 닥치고 그냥 하는 맛이 있었는데 요새 네. 애들은 싫으면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예.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 문법 공부를 배울 때 있어서는 애들이 거부를 많이 하는데 그걸 거부하면 독해도 안 되고 어법 문제도 틀리고 같은 것들을 차분히 잘 설명을 해줘서 네. 필요성을 좀 인지하고 문법 공부를 시키셔야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는 이미 직독직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문장 순서대로 읽고 그 의미가 캐치가 될 수 있어야 네. 되는 거고 그 기반이 문법 공부고요. 고등학교 가서 이제 직독직해가 된다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때부터는 단어 예. 외우고 뭐 독해 문제지만 슬슬 풀면은 되니까. 왜 그리고 그렇게 돼야 수학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뭐 이 정도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서 가운데 네. 수학이 대학을 결정하고 영어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책을 내셨는데요. 네네. 예.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대학 갈 때. 그렇죠. 대학 잘 가는 거는 수학 잘하는 애들이 승리하는 경향이 많죠. 그럼 수학 못하는 애들은 큰일이네요. 예, 사실 큰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공부. 예, 그러니까는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수학 좋아하면서 잘하는 애가 이과, 싫어하는데 잘하는 애가 문과, 못하면 네. 예체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수학이 뭐 어려우면 당연히 잘하는 애들이 유리할 테니까 대학 가는데 중요하고 쉬워도 문제입니다. 네. 쉬우면은 다 쉽냐? 그렇지 않아요. 아, 변별력이 흔히 없다. 그거는 뭐. 상위권 애들 얘기고요. 예. 전체로 놓고 보면 어차피 등급은 생깁니다. 그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수학은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영어는 문법이 싫고 공부 중에는 수학이 제일 싫죠. 왜? 네. 어렵고 힘들고 이해해야 되고 귀찮고 막 네. 이러니까. 그래서 수학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학 잘 가려면요. 네.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또 인생이 항상 이 뭐랄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어른 되고 나면 사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선생님 요 최근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 보시는 아, 뭐 정리가 뭔지도 모르고요. 네 모르시잖아요. 근데 영어는 뭐 당장 외국만 나가도 여행 가도 써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사실 이제 뭐 공부 얘기를 좀 떠나서 막상 진짜로 나가 보면 서양인과 만나서 교양인이 되려면 좀 불어를 또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21세기에 동양인을 만나서 좀 교양인으로 취급받으려면 중국어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상 진짜 입시 공부를 떠나서 영어 공부는 평생을 위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지 좀 그래도 잘할 수 있는가? 예. 준비 과정이. 수학을 잘하는 거 설명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학 시간에 공식이나 개념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내 머리나 손하고 딱 혼연일체가 된 느낌이 들어서 네.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문제를 푸는 단계가 있고 네. 살짝 내 몸이나 손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는 없는데 근근히 겨우겨우 시험 때 답 찾는 정도인 숙성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알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 본인이. 네. 이거를 자기 손하고 머리에 딱 혼연일체가 그러니까 무라일체의 경지에 네. 이 공식이나 개념과 도달을 해야만 예.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도달하느냐? 우선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 반복이라고 하면 어머님들 애들 수학 공부 시킬 때 이래요. 뭐 처음 볼 때는 개념 이해 위주로 하고 뭐 두 네. 번째 볼 때는 예제 유제를 예, 열심히 하고 세 유형별로. 번째 볼 때 뭐 연습 문제 조금 네. 깔짝깔짝 하다가 한 네다섯 번째 볼 때 뭐 연습 문제. 전 이건 반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처음 볼 때부터 개념 이해부터 어려운 심화 문제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볼 때도 개념 이해부터 어려운 심화까지를 해야 네. 이게 반복입니다. 네. 이걸 반복하면요. 한두 번만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가 뭐 혼연일체가 되고 무라일체가 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걸 개념 이해부터 심화 문제까지 풀이를 5번쯤 해보면요. 네.
이제는 그냥 내가 뭘 뜻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손을 움직여서 풀면은 자유롭게 문제가 풀리는 단계가 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반복이 중요한데 그 반복이라 하면 정말 개념에 대한 교과서에 대한 숙지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도전해서 낑낑대는 이 일련의 과정 전체가 반복돼야 반복이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개념 이해인데 내가 개념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걸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나보다 미천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해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학상장이네요.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렇죠, 그렇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 쉽거든요. 네. 근데 나보다 미천한 사람, 나보다 모르는 동생,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거의 한 4학년 수준의 수학을 하고 있는 우리 엄마한테 설명을 해서 내가 설명이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네. 사람이 진짜 그걸 이해가 된다. 되느냐가 되면은 이건 자기는 확실히 이해한 거죠. 그 개념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엄마한테 완전 제곱, 네. 인수분해, 네. 근해 공식 예. 충분히 설명시켜서 야 엄마도 그러면 할 수 있겠는데 풀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은 자기는 개념이 이해된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그 정도 될 때까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그 네. 수학적인 흐름을 쫓아가려고 낑낑대야 돼요. 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심화 문제까지의 풀이를 여러 번 해봐야 되고. 네. 근데 이걸 두질 않죠. 요새 어머님들이나 뭐 학교 학원 전체 다. 예. 그냥 문제로 숙제를 내주고 네. 문제 달달달달 풀려가지고 문제를 외우게 하죠.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심화되고 내가 이 공식이나 개념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커지질 않고 네. 그냥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제일 빨리 답을 구하는 능력만 방법. 네네 예. 그것만 들죠. 그러면은 문제가 변형된다든지 이러면 전혀 맥을 못 주니까 그런 개념 이해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문제 풀이는 풀이 과정에 대해서 숙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가 적용이나 활용되는 수준의 문제는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집을 여러 개를 보게 하죠. 네.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애들 수학 가르칠 때는 아주 간단한 연산 똑같은 건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죠. 네. 그게 완전히 숙지가 되라고. 중학교 수학만 돼도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을 막 난잡하게 막 뒤섞어 놓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수학 센스가 있는 애는 금방 숙지가 되지만 네. 수학 센스가 없는 애들은 이거 숙련되기 전에 또 다른 유형이 나오고 또 다른 네. 유형이 네. 나와요. 그래서 같은 책을 반복해서 풀면서 풀이 과정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적용이나 활용 문제야 숙련도가 올라가면 풀 수 있지만 이제 네. 응용 문제는 여기서부터 좀 골치가 아파요. 예. 그래서 실생활에 응용을 하던 예. 개념 자체를 응용을 하던 이 응용 문제는 다양한 유형을 다 경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여러 개의 문제집에서 그 개념을 응용해서 푸는 개념 자체는 동일한 개념을 네. 쓰되 응용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들을 노출시켜서 응용 문제를 완성을 해야 네. 결국에는 적용, 활용, 응용 세 가지 문제 다 풀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참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우니까 공부다 제가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뭐 언수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암기 과목 네. 이런 대표적인 게 사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네. 우리가 과탐하면 암기 과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네네. 좀 이해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탐, 과탐 이런 거 준비 과정은 좀 더 다르겠죠? 탐구 영역이요. 예, 일단 사탐은 네. 그림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네, 그림이 거의 안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 계열 과목은 그림 나올 게 별로 없지만 뭐 지리라든지 역사는 항상 그림, 도표, 사진, 사료 네. 이런 것들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근데 그림 나오는 과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한 네. 65, 70%는 다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예. 사탐은 그렇습니다. 외우려고 덤비면 도망갑니다. 예. 그리고 외우려고 덤비면 그 순간 편하고 수능 전날 지옥입니다.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런 애들 있어요. 막 머리 이고 시험장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중간 기말고사에 선생님 시험지 빨리 주세요. 까먹어요. 막 이러면서 네. 보는 애들 있죠. 걔네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외웠으니까 강제로. 네. 학력고사 시절에는 강제로 외워도 됐습니다. 그냥 외운 걸 그대로만 물어보니까. 근데 수능 시절에는 외운 걸 그냥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네.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르사유 궁전 누가 졌는가? 네. 베르사유 궁전이야 루이 14세 때 궁전 아닌가요? 네. 선생님은 학력고사 시대시죠. 학력고사 시대 네. 때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나오시는 겁니다. 수능 세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줌마들 잘 모릅니다. 루이 네. 몇 세지? 막 이럽니다. 13cm, 14cm, 15cm, 16cm 몰라요. 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졌다라는 팩트를 외우고 그걸 중심으로 연대표를 암기하는 게 학력고사 혹은 내신이라면 네. 수능 시험은 루이 14세가 뭔 돈으로 거기다가 지었을지 그 당시 네. 프랑스에서 그리고 루이 14세가 거기다 짓고 귀족들을 10,000명이나 집어넣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근본적인 정치적 사회 경제적 목적이 뭐였는지를 네. 보는 눈을 훈련하고 네.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 같은 걸 기르려고 공부를 해야 네. 사탐이 수능 전날 잠이 안 오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 안에서 충분히 얘는 선지 안에서 보기 안에서 생각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막 연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막 마인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박박박박 외우면 네. 사탐은 계속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탐 과목들은 이겁니다.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안 외워도 이 문제를 풀 수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읽어보고 알아봐야 돼요. 인터넷에만 자료를 찾아봐도 많은 글들이 있고요. 재미있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외우면 빠르고 편하지만 나중에 힘드니 지금 외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나중에 편하게 공부하자라는 게 사탐의 가장 근본적인 공부 방향성이고요. 네. 두 번째로 가탐 같은 경우는 과목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물리 같은 거는 이해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고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네. 생물로 가거나 지학으로 가면 암기하는 것도 네.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좀 속성이 겹쳐 있는데요. 네. 푸는 문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수학은 개념을 이해해야 문제를 푸는 게 맞지만 네. 과학의 공식은 개념이 좀 덜 이해됐어도 문제에 자꾸 적용을 해서 숙달이 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수학은 형이사학적인 개념을 수식으로 약속한 거지만 네. 과학은 실제 있는 현상을 수학을 이용해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예. 실제 현상에 자꾸 해석을 대입해서 거꾸로 그 과학 공식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물리나 화학의 공식이 나오면 일단 주저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문제에 많이 적용을 해봐라 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게 또 실험이나 그래프죠. 예. 실험이 나오면 뭔가 중요한 실험인지 먼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인 결과가 중요한 실험인지 방법이 중요한 실험인지 뭐 혹은 실험 과정이 중요한 실험인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게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을 맞춰보고 왜 과정대로 해야 되는지 네. 방법이 중요하다 그 방법 자체를 숙지하고 원인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면 실험했을 때 결과가 그렇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 같은 것들을 따져 물으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중요하겠고요. 네. 실험 나왔다고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쫄지 말고 예. 이 시험이라면 뭐가 중요하겠구나 그럼 이게 핵심이구나 찾으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X축, Y축 무엇의 변화에 따른 무엇의 예. 변화인지 단위 어떻게 단위, 각각 예. 되는지 그다음에 개형 대충 모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정한 점이나 값의 의미나 원인 네. 뭐 일정하게 증가한다 기울기 왜 그런 건지 그게 뭔지 증가하다 멈췄다 그게 무슨 점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은 걸 따지는 거 마지막으로 다 공부했으면은 백지에다가 내가 축부터 개형 및 점에 대한 원인까지 그래요. 설명해 볼 수 있는지 그래요. 스스로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 하면은 과학은 가장 중요한 실험, 공식, 그래프가 다 정복이 되죠. 예. 네. 우리가 흔히 뭐 그 사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흥미로운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과학은 잘할 수 있는 분야고 예를 들어서 이해가 필요한 네. 그런 과목이 있고 좀 더 암기가 예를 들어 뭐 생물이나 네네. 지학이나 그러면 내가 이해보다는 암기를 좀 잘한다면 이쪽으로 트는 게 나은가요? 어떻게 그 과학은 자기 예. 진로부터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진로로요? 내가 무슨 과에 가겠다 하면 예. 그 과에서 필요한 역량을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거 꼭 얼라인먼트 안 맞추고 이거 필요한데 저거 공부해서 어떻게 우겨따짐으로 대학 가면은 네. 대학생활 내내 괴롭거든요. 아. 그래서 이과는 문과에서 사탐은 사실은 대학 가서 또 새로운 노력을 해도 얼마든지 이게 되지만 네. 따라가기가 이게 예. 이과에서 과탐을 우리 과에서 필요한 거를 안 공부해버리고 와버리면 예. 그거 따라가는 건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아. 이과는 저는 확실하게 네 대학과에서 필요한 역량을 공부해라. 그게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많이 설명드려요. 아, 고등학교 때 그거를 충실하게 하고 가야지 대학에 가서 할 그렇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아, 과학은 그렇군요. 이제 대학 입학 전형이 끝나고 나면은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네 네.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숱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또
뭐 본인은 본인대로 그럴 거 학부모들은 아유 참 부럽다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미 다 남이 이루는 거를 보고 지금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좀 조언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성공 사례. 네, 성공수기 대해서. 막 올라오잖아요. 뭐. 네네네, 예. 그렇죠. 저는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정신, 학습, 행동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네. 말씀을 지난 시간에 예.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런 성공 사례 보면은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네, 자기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흘러갔고, 그다음에 학습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고, 네. 행동적으로는 어떤 거를 습관화했다라는 게 네.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학습 필요 없다고 보고요. 왜? 애들마다 다 달라요. 아, 어떤 사람은 쓰면서 외우는 게 좋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읽어보는 게 좋은 사람도 있는 네.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5과목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과목에 몰두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네, 공부법은 어차피 노답입니다. 답이 네.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쟁취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저는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성공 사례를 쓴 아이들의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바라봤던 생각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 녹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한 번쯤 모방하는 것도 혹은 네. 이렇게 존경심을 갖고 차용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 거기 있는 방법을 모방할 시간에 차라리 네. 내가 다양한 방법들을 도전해서 내 거를 찾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2차례 연속으로요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기 주도는 학습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핵심의 열쇠가 아닐까 합니다. 그 스스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를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세상에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